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동물진료법인 선진브리지랩의 재상훈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염성 요인에 대해서 재상훈 수의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재상훈 수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진브리지랩에서 근무를 할 때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현장 경험도 많고 다양한 농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열심히 준비는 해봤고요. 수의사님이랑 10년 전쯤에 선진브리지랩에서 처음 뵀었는데 또 이런 촬영을 같이 하게 되니까 감회도 새롭고 또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또 하절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보면은 농장에서는 번식 성적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농장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번식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의사님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여름이 예년과 다르게 길어지고 있고 또 개월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하절기가 연중에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온 스트레스가 모던의 번식 생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어서 발정 재기라든지 수태나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유 기간 동안 사료 섭취량 감소가 일어나서 다음 산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과도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임신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단순히 더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시설적인 개선 노력을 넘어서서 기본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더위가 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기본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우리의 농장의 번식 성적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사실 이 번식 성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절기뿐만 아니고 사실 사계절 내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계절 내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플래너에서는 양돈장의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염성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농장에서 번식 성적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PRRS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간혹 조산 혹은 사산, 그리고 미이라 증가와 같은 번식 질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농장에서는 쉽게 파보라든지 PRRS와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하는 게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기승전 PRRS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감염병에 대한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문들에서 나와 있듯이 전체적인 번식 문제의 70% 이상은 비감염성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기승전 PRRS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감염성 요인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 정도는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비감염성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올해 3월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모던에서 번식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도 비감염성 요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관리에서부터 영양 및 다양한 곰팡이 독소들에 의한 영향, 그리고 계절성 불임과 모던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영향, 마지막으로 밀사와 인공수정과 같은 농장 내에서 이뤄지는 여러 기술적 요인 또한 비감염성 요인으로서 번식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감염성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요인들 중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비감염성 요인들 중에 교배 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재상훈 수의사님은 이 농장의 번식 성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농장의 번식 성적 관리의 시작은 후보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장의 미래 성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번식 성적 관리의 시작은 후보돈부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후보돈을 포함해서 교배 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교배 체중은 후보돈에 이제 평생 번식 성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의 토픽스나 아니면 덴마크의 덴브레드와 같은 종돈 회사에서는 초교배 체중이 증가할수록 산자수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세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교배 체중이 10kg 증가할 때마다 총 산자수가 0.4두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과거의 초교배 목표 체중이었던 130에서 140kg에서 좀 더 상향되거나 150에서 160kg 수준의 초교배 체중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무작정 체중을 늘리기보다는 체중이 과다한 경우 사산도수 증가와 그리고 이제 연산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종돈 회사에서 권장하는 초교배 체중에 맞춰서 그 적정 범위 수준 안에서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체중이 올라갈수록 이산차로 넘어가는 그 후보돈 비율이 낮아지는 것, 즉 연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물론 총 산자수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연산성이 낮아지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 범위 내에서 관리가 권장되고요. 같은 체중이어도 이제 등지방이 낮고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위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더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사에너지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포유기간 관리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낮은 연상성을 보이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후보돈의 영양소 요구율을 반영한 사료를 급여해서 적정 등지방 수준으로 관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확실히 양돈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자료를 함께 보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초교배 체중을 관리를 해줘야 산자수나 연산성, 번식 성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농장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돈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초교배 체중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수의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PRC와 같은 북미 지역 종돈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GDE와 같이 후보돈 사육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웅돈 조기 노출을과 같은 이제 뒤에 설명드린 조기 성성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이제 유럽에서의 종돈과 이제 북미 지역의 종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종돈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회사의 수의사분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후보돈의 성성숙 시기, 즉 척발정이 오는 시기는 그 개체의 성장 속도, 즉 일당 증체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일당 증체량이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체일수록 조기 성성숙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나중에 더 나은 번식 성적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몇몇 문헌 중에는 이러한 조기 성성숙을 보이는 개체들을 이제 선택된 개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정 시점에 단순히 발정이 왔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성숙 시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체중이 잘 증가하고 있는지,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성숙 시기에 불규칙한 성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번식 능력도 같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후보돈 관리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후보돈의 일당 증체량이나 성성숙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후보돈을 낭비하지 않는 개념에서라도 꼭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성성숙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조기 성성숙과 관련된 관리 포인트는 히트, 노 서비스라고 하는 발정 건너뛰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발정 건너뛰기를 하려면 이제 초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정보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발정에 교배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번식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관리 포인트는 초교배가 첫 발정이 아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0일령 이전에 초발정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웅돈 노출과 같은 자극을 성성숙 기간에 해주는 것이 성성숙을 조기에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의사님이 얘기해 주신 관리 포인트, 특히 어떤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신다면 농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염성 요인 중에 후보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유모돈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모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포유기간 동안 난포의 반육입니다. 먼저 난포 반육의 생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돼지는 이제 다태동물이기 때문에 포유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FSH라고 하는 난포 형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아서 난포는 반육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맥박성 파동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난포를 여러 번 수차례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포유기간의 영양 상태에 따라 이러한 난포 반육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난포가 반육이 되어야 되지만 모집이 되어서 배란을 준비하는 난포로 발달하게 되는데, 포유기간 영양 상태가 불량하게 관리될 경우에 난포의 반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차산차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유기간 중에 난포 반육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후에 배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략적인 모식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유기간 중 여러 번의 난포 모집이 발생하게 되고, 포유기간 중엔 난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포유기에 모집된 난포들이 이유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큰 난포로 발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배란되는 난포의 상태는 전체 포유 과정의 최종 결과로서 포유기간 중 영양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에 발정이 어떻게 올지, 그리고 이제 배란되는 난포의 품질이나 초기 배아 사망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유 기간 동안에 포유모돈이 사료 섭취를 제대로 하고 영양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난포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궁금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포유모돈의 사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포유기간 중 사료 섭취 패턴에 따른 이후 번식 성적을 추적, 분석한 문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는 급이 패턴 중에 포유기간의 급격한 사료 섭취량 저하를 나타낸 B 패턴과, 그리고 이제 포유기간 전반적으로 적고 불규칙한 사료 섭취 패턴을 보인 D와 같은 패턴으로 사료 구별을 진행한 모돈에서 이후 후에 발정 재기 일령이 늘어나고 비생산일수가 증가하고, 또한 이제 불임으로 인한 도태 비율이 증가했음을 해당 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설명해 주신 자료가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급격하게 사료 급여량을 줄이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낮은 양을 줬을 때는 발정에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참고해서 농장에 맞는 사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 사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난포의 반육은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인슐린과 IGF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최종적으로 난포 성숙에 관여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후에 사료 급여량에 따른 배란되는 난자 숫자를 확인한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배 전에 사료 급여량이 많을수록 배란되는 난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배 전에 사료를 증량하거나 설탕과 같은 단당류를 활용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하는 것이 강정 사양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강정 사양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유를 잘 모르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조금은 애매한 형태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강정 사양을 위한 전용 사료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런 사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상훈 수의사님과 함께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염성 요인 중 교배 전에 관리되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상훈 수의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의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 문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이제 후보돈 관리, 이후모돈의 영양 관리, 강정 사양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들 하나하나가 모돈의 평생 생산성과 농장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번식 문제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피해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깔끔한 정리를 해주신 재상훈 수의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영상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